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달러 유동성 공급 축소,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에서 달러 유동성 공급이란 말이 나오죠. 유동성 공급이란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혹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뿌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축소된다는 말은 연준에서 돈을 그만큼 덜 찍는다는 것이고, 또한 연준에서 채권을 그만큼 덜 매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준의 자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준의 자산입니다. 연준은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3조 달러 이상의 장기 국채와 MBS를 매입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연준은 전혀 채권 매입을 축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채권 매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유동성 공급 축소,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유동성 공급 축소에 대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하지만 유동성 공급 축소가 아닌 유동성 공급 속도 조절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페드의 자산, 연준의 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조금은 생략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구독자님들이 4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러한 용어를 설명드리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페드의 자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자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이런 것들입니다. 즉, 페드의 자산 역시 페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MBS,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페드는 화폐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달러를 찍어내어서 시중에 돌아다니거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정부에 달러를 주겠죠. 즉, 이러한 과정은 페드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연준에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낸다, 연준에서 채권 매입을 더 많이 한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준에서는 왜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서 이 돈을 정부에 주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의 진정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연준은 부랴부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시중에 달러를 무한대로 마구잡이로 뿌렸습니다. 그 결과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9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속적으로 달러를 공급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돕기 위해서 연준은 돈을 찍어내서 정부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1조 달러, 한국 돈으로 1207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조 달러라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돈은 다 어디에서 마련할까요? 정부 입장에서 국채를 찍어낸 이후 이러한 국채를 연준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찍어내네요. 정부는 국채를 찍어내고 연준은 돈을 찍어내고, 이거 뭐 돈 넣고 돈 못 끼네요. 어쨌든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페드의 자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페드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빌미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최근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6월 2일에 발표된 연준의 자산은 7조 1625조 달러였고 6월 9일에 발표된 연준의 자산은 7조 1689조 달러였습니다. 일주일간 64억 달러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연준의 자산 증가폭이 매우 적습니다. 연준은 기존에 일주일간 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간 64억 달러밖에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언행일치가 아니라 언행불일치입니다. 그럼 연준의 스탠스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 6월 9일, 6월 10일에 4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연준 정례회의 6월 FOMC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여러 가지 발언을 했었는데 제가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파월은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채권 매입 규모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상태죠.
급기야 최근에는 한 달에 800억 달러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준 도대체 채권 매입을 언제까지 줄일 거냐, 유동성 공급 규모를 언제까지 줄일 거냐,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마디 못을 박았습니다. 연준은 현재 매월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수준으로 사들이는 중인데 이러한 매입 규모를 최소한 현재 속도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들 걱정하지 마. 나 계속해서 채권은 사줄게. 하지만 규모는 한 달에 800억 달러. 이 정도만 꾸준히 사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연준은 64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했을 뿐입니다. 조금 뭔가 언행 불일치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6월 FOMC 기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기관물과 오버나이트 레포를 대규모로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는 방침은 유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친숙한 용어가 나옵니다. 레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연준의 오버나이트 레포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IOER과 동일한 금리인 0.1%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0.05%를 더해서 0.15%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레포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실은 레포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2019년도 영상에 아주 여러 차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자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어디 국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 그런데 여러분 눈에 시중은행이 딱 들어왔습니다. 시중은행은 미국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중은행에 달러를 주고 국채를 사들이게 됩니다. 요즘 국채 금리가 0.7%, 0.6% 이 정도 합니다. 편의상 0.7% 금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중은행에 목돈을 주고 1년에 0.7%라는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우 심심합니다. 아, 내가 지금 주식 투자만 하면 한 달에 20% 그냥 벌 건데 지금 너무 내가 채권에만 돈을 썩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미국 국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레포 시장에 들고 갑니다. 레포 시장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맡기면 레포 시장에서는 이러한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가 레포 금리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레포 금리가 0.1%였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 레포 금리가 0.15%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시중은행에서 0.7%의 이자를 받아먹고 이 국채를 담보 삼아서 0.1%의 이자만 내고 다시 달러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0.6%의 차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익이 0.6%에서 0.55%로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잘만 투자했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십 프로 수익을 거뒀을 거라 봅니다. 지금 연준은 레포 시장을 통해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이러한 레포 시장을 다 선점해 버렸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겠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찔끔찔끔 레포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포 금리 0.15%라 조금 감이 오지 않죠. 레포 금리에 대해서 아직도 낯선 분을 위해서 예전의 기사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레포 금리 10%까지 치솟아 연준 570억 달러 긴급 수혈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원래 그때 당시 레포 금리는 2%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레포 금리가 갑자기 10%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레포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레포 금리가 이렇게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6월달 지금은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상태입니다. 연준에서 지금 무제한으로 레포 시장에서 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달려들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은 조금씩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고요.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준의 자산의 증가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게다가 연준에서는 레포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의 유동성 속도 조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연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연준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 속도 조절을 통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16일에는 상원에 출석을 해서 청문회를 가졌고 그 다음날 6월 1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은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너무 일찍 걷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경제가 안정화된다면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다, 이런 식의 추가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정리해보면은 지금 경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도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너무 일찍 반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라? 내가 계속해서 돈을 제공했다가 증시가 무한대로 올라가겠네. 이거 너무 증시 과열이 생기는 거 아니야?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의 괴리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낸 것은 매우 부담이 큽니다. 돈을 무한대로 찍어낸다는 것은 미국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미국이 더욱더 강대국이 될지 아니면 미국이 망할지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주 1,000원씩 주던 거를 800원 줬다가 500원 줬다가 300원 줬다가 조금씩 유동성 공급 규모를 줄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증시가 하락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증시의 하락 시점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스닥 10,000포인트 부근에서 하락할지, 나스닥 13,000포인트에서 하락할지, 나스닥 15,000포인트에서 하락할지, 나스닥 20,000포인트에서 하락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 코로나 2차 위기 걱정 없다면서? 네, 저는 코로나 위기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유동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시아 코로나 위기로 더블딥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올해에 0.1% 성장한 뒤 내년에 8.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유동성 속도 조절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주가 하락의 징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게시글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